뿌려져 있던 이런 암세포들이 수술 범위 내에서도 벗어나 있었고 항암이나 방사선에도 완전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근데 이때 살아남은 놈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문 장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질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향에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보내주신 첫 질문입니다. 유방암 연기암으로 조기 발견해서 수술하고 방사선 30일 했는데 연기암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대체로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B형 간염이 있어서 소화가 느린 편이라 누룽지를 끓여 먹는데 시판되는 누룽지는 자주 먹어도 괜찮은가요? 연기암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연기암은 유방암에서 연기암은 거의 99% 이상의 완치를 보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연기암이 종종 오시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거 가지고 완치 못하면 뭔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연기암이든지 일기암이든지 암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내가 이 완치를 목표로 할 경우에 관리를 안 해도 그렇게 된다는 전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정말 내가 걱정이 없이 거의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관리를 안 하면서 원래 일어남은 이 정도로 좋으니까 완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완치가 목표가 돼야 되고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누룽지 말씀하셨는데 누룽지는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밥을 하고 나서 약간 눌러있는 부분, 약간 타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잖아요. 누룽지를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누룽지가 우리가 일반 밥을 먹는 것보다 좋다고 이렇게 딱 단정 짓지는 못해요. 원래 칼로리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때요? 솥에다가 밥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밥은 어르신들이 드셨어요. 맨 밑에 있는 밥은 누가 먹었어요? 마지막에 주부들이 먹었어요. 되게 이제 집안에서 어머니나 누나나 맨 마지막에 있는 분들이 이제 먹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양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러면 영양가 있는 부분 중에서는 우리가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있겠지만 칼로리도 많다는 뜻이에요. 누룽지를 먹는 것은 뭐 나쁘진 않아요. 특히 또 우리가 항암을 하거나 항암을 하는 동안에 어떤 불편한 게 있거나 또 암이라는 것 자체에서 별로 입맛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룽지가 상당히 좀 친근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소화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쌀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쌀밥에 대한 준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룽지를 가끔가다 현미 누룽지를 먹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이제 시판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쌀을 가지고 만드는 것에서 다른 특별하게 가공을 한 건 아니거든요. 밥을 지어서 한 거기 때문에 시판되는 거라 해서 나쁘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쌀밥에 준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저는 현미나 약간의 뭐 흑미라든지 이런 걸 같이 넣어서 만든 누룽지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방암 연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가 이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 암종을 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암세포로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암세포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이렇게 암세포가 배열이 쫙쫙 돼 있어요. 요 밑에가 기저귀를 하는 거예요. 받침대가 있어요. 이 받침대를 안 넘어서고 이 세포 안에서 막 그냥 달랑 세포만 암으로 바뀌어 있는 거 이거를 제자리 암종이라고 해요. 제자리에 있다. 세포 안에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저부를 이제 뚫고 들어가면 우리가 일기 그렇거든요. 일기. 그래서 기저부를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뚫고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밑에가 림프절들이 쫙 있거든요.
여기까지 딱 가면은 2기가 돼요. 그리고 조금 저쪽이 떨어져 있는 림프절까지 가면 3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4기는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혈행이나 림프관을 타고 가서 우리가 보통 전이라 하죠. 이게 됐을 경우로 이제 4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는 요 세포 안에만 딱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연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변 조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인필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덩어리가 이렇게 커져가요. 계속 덩어리가 커져가면서 그냥 덩어리만 커지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조직들 우리가 이제 커지다 보면 장애되는 여기도 당장에 뭐 기저부가 있잖아요. 이것도 뚫고 들어가야 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양성 종양은 그냥 덩어리만 커져요. 커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멈춰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양성 종양이라고 하죠. 근데 암이 되면은 침투에 들어가는 힘이 생겨요. 그냥 다이렉트로 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덩어리는 이렇게 외부에서 만지면은 덩어리가 뚜렷하게 뭔가가 덩어리는 있는 것 같은데 경계선이 분명치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스파이더맨이 뭐 거미줄을 내갖고 하듯이 쫙쫙 뻗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있고 유방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뻗어 나가는 것 때문에 이게 피부를 당겨요. 그래서 유방암은 발견할 때 유방 표면이 쏙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바로 인필트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인필트레이션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데 분갈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암이에요. 분갈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림프절에 가까운데 분갈도 할 수가 있고 혈관을 타고 가서 멀리 장기에 분갈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암인 거죠. 근데 사실 암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크면 그냥 자체로 있는 암은 거의 없어요. 그 자리만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아니고 항상 뻗어 나가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암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힘을.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져 있는데 그냥 있다. 기저부로 안 가더라.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커지면 인필트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대개 우리가 암은 사이즈가 커지면 일단은 조금 더 악성으로 간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 때문이죠. 유방암 연기 수술, 항암 방사선 꼭 해야 하나요? 대개 이제 유방암 연기 경우에는 대개 이제 수술로서 이제 그 종결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 연기지만 사이즈가 컸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방사선을 할 수는 있는데 대개 항암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안 하죠. 되게 이제 방사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연기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방사선도 잘 하질 않고 혹시 어떤 조직검사 소견상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타입이 조금 안 좋았다든가 그래서 조금 예방 차원에서 이제 방사선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분이 어떤 그 조직검사 결과지를 한번 저한테 보여주신다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무조건 이 내용만 가지고 방사선이 한 게 일반적이다 아니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암 모양에 따라 치료 난이도도 다른가요? 우리가 이제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걸 찍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림자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초음파도 마찬가지. 그림자도 보는데 대개 양성 종양은 이렇게 선명해요. 경계선이. 딱 모양이 뚜렷하게 보여. 근데 암은 그냥 우리 태양을 보면은 주변에 오로라 같은 게 막 뻗어 나오듯이 암이 그래요. 이게 뻗어 나오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정확한 경계선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뻗어 나가다 보니까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양성 종양을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만져보면 이게 뚜렷하게 경계선이 만져지는 느낌이에요.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하고 유방에 있는 섬유선정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 섬유선정은 만지면은요, 굿을 만지는 것 같아요. 밀려나요, 누르면은. 근데 암은 딱 만지면은 딱딱한 게 걸리는데 흔들어도 잘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초음파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오히려 경계선이 불분명하면서 덩어리같이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초음파나 보다가 모양이 썩 안 좋네. 자, 이런 걸 보고 근데 선명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이거는 혹시 암이라 하더라도 이게 성질은 좋을 것 같네. 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차이는 대부분 보면은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는 되게 양성이에요. 양성이라는 것은 일반 혹이란 말이에요. 뭐 낭종이라든지 암이 아닌 그런 거고. 근데 덩어리는 보이는데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되게 암 쪽으로 보죠. 종양의 모양이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모양 자체가 이제 치료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도 일단은 모양 자체가 된 것은 어디론가 지금 암세포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퍼져나간지는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모양이 깨끗한 경우에는 인필트레이션이 조금 적을 수 있고, 모양이 안 좋다. 그런 경우는 인필트레이션이 좀 더 해서 혹시 단순하게 그냥 뻗어나가는 이것도 있겠지만 이제 떨어져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적을수록 수술 범위를 좁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멀리 가서 많이 더 퍼져나가는 경우는 수술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그만큼 수술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수술을 하면은 수술하자마자 바로 조직을 떼요. 떼가지고 프로즌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급하게 검사실로 보내면 이게 이제 암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확인을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면 경계선, 내가 드러낸 경계선까지 암이 와 있는가 안 와 있는가를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잘된 수술은 경계선에 암이 없어야 돼요. 현미경상이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잘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범위가,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범위가 이 암의 상황에 따라서 넓어질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CT나 MRI 상의 모양이 안 좋은 경우는 조금 더 멀리 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딱 그런 모양 자체가 비례를 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모양이 안 좋을 때가 수술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또 그래 되면은 예후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주겠죠. 우리가 1, 2기, 2기, 3기, 4기 갈수록 예후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안 좋을수록 예후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연기암, 완벽한 치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연기라 하더라도 100%라는 보장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죠. 이때 관리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면역이라면 딱 면역만 딱 띄어가지고 이렇게 관리는 못해요. 우리 몸 안에 이제 면역 세포를 좋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면역 세포들은 참 재밌는 게요. 면역은, 우리는 면역을,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면역이 높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요, 면역이 활성화되는 것과 억제되는 것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왔어요. 그럼 세균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세균을 다 죽였어요. 근데 다 죽였는데 활성화된 세포들이, 면역세포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정상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가면역 같은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이 끝나고 나면 이 세포들을 면역 억제 쪽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 바꿔줘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내 몸에서 정상적인 우리 생리 반응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면역 활성화와 억제가 밸런스를 맞춰요. 우리가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야 무조건 면역이 강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망할 때까지 내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들은 여러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만큼은 면역이 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몸 안에서는 어떨 때는 면역 억제가 필요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내 암에 대해서만 어떤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암을 걸리고 있는데 면역이 강해야 되니까 그럼 나는 강하도록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상태로 유지돼서 혹시라도 뿌려져 있는 씨앗이 있다면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면역을 높이는 것을 해야 맞죠. 하지만 면역을 무조건 면역 세포가 강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면역 세포가 강해질 수 있는 부수적인 보조해주는 부분들이 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영양도 있을 거고, 또 내 몸 안에 뭐 산성화라든지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 보면은 암이라는 것 자체가 유전자 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라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안에서 믹스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면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만 가지고 우리 환자분들 종종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저 원장님, 뭘 먹으면 하나만 먹으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암에는 그런 게 잘 없어요. 여러 가지 다 모아야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내과 면역세포가 강해지고, 강해진 면역세포가 눈을 부릅뜨고 주변에 있는 놈들 찾아가지고 다 없애줘요. 그렇게 됐을 때 100%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통계 자료들은, 지금 나와 있는 통계 자료들은 대부분 다 치료를 하는 가운데 어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저부에 뚫고 들어가질 않았어요. 뚫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연기니까 99%의 애우를 갖는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연기인 경우에 치료를 했을 경우에 99%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연기인데 치료를 안 한데 99%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연기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인필트레이션 침투하기 시작을 해요.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연기가 아니죠. 그래서 연기는 끝까지 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자연치료를 하는 분들이 내가 연기다, 1기다, 2기다, 3기다 이럴 경우에 연기가 어떻게 보면은 꼭 나는 무조건 자연치료밖에 못한다. 다른 건 할 수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애우가 연기가 좋을 수는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접근법으로 따지자면 가장 연기에 접근하는 게 1기, 2기에 자연치료로 접근하는 것보다 연기에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타당성은 더 가질 수는 있다고 보죠. 근데 무조건 연기면 그렇게 가는 것은 이제 아닌 거죠. 연기였던 암이 1, 2, 3기 암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기인 암들이 1기나 2기로 가는 경우는 좀 적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저부를 뚫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뚫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요. 기저부가 안 뚫어져 있으면은 이게 뻗어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면 덩어리를 확 드러냈잖아요. 냈을 때 이 덩어리 안에 이 바깥으로 거의 안 나갔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 때는 거의 99%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우가 아주 좋은 그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1기 있잖아요. 1기는 대개 우리가 기저부까지는 갔어요. 그리고 대개 보면은 사이즈가 1cm 정도까지를 우리가 1기로 보거든요. 그런데 1기만 하더라도 이미 기저부로 갔다는 것은 다른 데도 퍼져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세 주변으로 전이, 다른 림프절이나 조직으로 가는 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씨앗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 씨앗들이 뿌려지게 되면 우리가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해도 100% 뿌려진 씨앗까지 다 없앴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1기인 사람이 갑자기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재발을 했는데 4기로 갔다. 그런 환자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뿌려져 있던 이런 암 세포들이 수술 범위 내에서도 벗어나 있었고 항암이나 방사선에도 완전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근데 이때 살아남은 놈은 순한 놈은 다 죽죠. 근데 되게 독한 놈들이 남아요. 독한 놈들. 그리고 우리가 그 암 세포는 줄기세포를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가 잘 안 죽어요. 근데 이 줄기세포가 수술이나 항암 후에 살아남아서 다시 크면 이게 재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기라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되게 1기가 애우가 좋은 거는 이렇게 줄기세포 있는 놈들이 적고, 그 다음에 또 줄기세포가 있고 이 암 씨앗들이 다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과 면역에 의해서 이걸 또 죽이거든요. 그래서 내과 면역에 있어서 죽게 되면 나은 거예요. 근데 항암하고 방사선을 다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독한 놈이거든요. 놈은 독한 놈인데 면역세포가 와서 이걸 못 잡잖아요. 그러면 그 재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CT나 MRI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관해된 상태거든요.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인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암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씨앗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놈을 내과 면역세포가 죽이느냐 못 죽이느냐, 이걸 잡기 위해서 또다시 항암하거나 방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누가 잡아야 돼? 내과 면역세포가 잡아야 되고, 또 이 내과 면역세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게 하려면 내 몸 안에 어떤 영양 공급이라든지 좋은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환경이 좋아야죠. 암이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 씨앗을 없애주면은
재발 전이가 안 되고 5년, 10년 후에 완치로 가는 거고. 근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요놈이 그대로 살도록 놔둬버렸다.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언젠가 3년 후에라든지 5년 후에라도 이게 재발을 하는 원인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노주희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저는 유방암 2기 수술을 했는데요. 만 3년이 되지 않았는데 간에 전이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분이 2번 보내주셨어요. 이 다음 질문까지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원장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저는 3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검사를 하니까 간에 전이가 됐다고 하네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머리에 썩 들어오지를 않고요. 지금은 유궤양 치료를 하느라 찹쌀죽만 먹고 있는데 그동안에 암이 더 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기 환자였으면 주변에 림프절에 가 있던 이제 환자였는데 아마 이제 수술을 2기가 됐으면 아마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하고 아마 다 했지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죠. 대개 유방암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암이 재발이 잘 되는 게 되게 3년 이내를 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한숨은 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5년이 지나면 이제 조금 안심 단계로 가지만 그래도 다 완치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항암 방사선을 다 했을 건데 아마 이분이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이기만 하더라도 예후가 상당히 거의 9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머지 10%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뜻인 거거든요.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항암 끝나고 나서 관리를 좀 제대로 했더라면 뭐 100% 전이가 안 된다, 재발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우리가 이제 되게 우리 환자분들이 1기, 2기가 되면 예후가 좋은 암이기 때문에 되게 치료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 참 안타까운 경우죠. 되게 끝나고 나면 관해가 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관해가 되면 이걸 갖다가 완치됐다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기수가 좋았고 빨리 발견해서 참 경과가 좋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교수는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환자는 다 나았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관리를 안 해요. 특히 그러죠. 제가 이제 암 수술 항암도 다 끝났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무리하지 말고 잘 먹고 하면 됩니다. 그럼 잘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고기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함정입니다. 우리가 90%라는 것은 10명에,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90명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10명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10명이 따로 우리가 처음에 수술하거나 할 때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상황. 안 보였어요. 하지만 10명은 재발하고 전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스타트했던 100명이 내가 저 안 좋아지는 10명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90%야? 90%가 좋아져. 에이, 내가 10%에 들어갈 리 없어. 나 그냥 좋아질 거야.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평소 때 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뭐 아무거나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닐 거 다 놀고, 뭐 술도 한잔하고, 막 육류 같은 거 몽땅 과식 막 하고, 그럼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리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내 몸이 옛날에 암에 걸렸던 그 상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항암, 방사선 수술 받고 나면 내가 그 받기 전 상태보다 더 내 몸 상태는 안 좋아요. 면역도 더 떨어질 거고 환경은 더 나빠요. 그런데 이 10%의 재발 전이를 될 수 있는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이 씨앗이 수술 항암 방사선 후에 이 씨앗이 더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죠. 중요한 것은 암은 90%니까 암이 90% 안 자라고 10%만 자란다면 좋겠죠. 근데 90%라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100명 중에 90명은 좋아지는데 10명이 안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이 10명은 100%예요. 이 10명한테 걸리면은. 그러면 내가 10%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90%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90%라는 것은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관리하면은
절대 10%를 안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10% 확률이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좋아지는 90명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좋아지는 것은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90%가 좋아질 확률이면 10%. 그럼 본인이 관리만 조금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기, 2기인 분들이 애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항상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은 기수가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찹쌀죽도 그 사실은 보면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을 많이 높이는 역할을 하죠. 얘 쌀인데. 근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찹쌀성에 크롬이 많이 들어있어요. 일반 우리 쌀하고 비해서 크롬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크롬이 당을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암에는 그냥 일반 쌀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탄수화물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먹었을 경우에는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위가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먹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채 같은 것을 주스 같은 거 먹으면 그냥 우리가 갈아가지고 먹으면은 속이 버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갈아서 이거 익혀버리면 좋아요. 전에 제 야채 주스를 쭉 해가지고 먹었는데 아침에 가장 먹기 싫은 게 이놈의 야채 주스예요.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이제 먹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것을 익혀서 먹어봤어요. 이걸 생으로 먹으면은 약간 속에 부대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익혀버리니까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은 이제 얻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되지만 오히려 지용성 비타민이라든지 지용성하고 관련된 부분은 더 영양소를 더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으로 먹어서 부대낀다면 안 먹는 것보다 익혀가지고 먹는 게 낫죠. 그 익혀서 먹으면 속이 아주 편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환자분도 찹쌀쑥만 드시지 말고 그런 야채를 가지고 갈아서 익혀가지고 요즘에는 아예 그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구해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이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이은국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유방암 3차 항암 치료를 했어요. 뭘 먹기만 하면 화장실을 가네요.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항암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항암제는 어떤 장출업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항암제 작용이 빨리 크는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암세포가 빨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럭무럭 커버리죠. 그러면 우리 정상 세포 중에서도 빨리 크는 것들이 있어요. 큰다기보다도 세포가 빨리 소모가 돼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게 우리 보면은 특히 장점막이에요. 점막 세포는 일반적인 우리 피부 세포는 보통 수명이 한 달이거든요. 이제 피부 세포는 별로 그렇게 공격을 안 받죠. 근데 장 세포는요, 며칠 아니면은 뭐 하루 만에도 바뀔 수 있는 세포들이에요. 하루 만에 소모되고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자주 만드는 세포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입안에서 잘생긴 구내염, 구내염도 점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식도염, 위염, 그 다음에 장염 이런 부분들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것은 대장을 자극을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설사가 많이 심하게, 너무 심하게 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혈변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는 관리를 좀 해줘야 되죠. 변을 자주 볼 때 무조건 약만 가지고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점막이 파괴가 되기도 하지만 자극이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친 음식 특히 이런 경우는 주의해야 되고 생으로 된 음식보다는 익힌 음식을 가능한 한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 같은 걸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시면 항암을 하는 동안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고 항암 끝나고 나면 이런 증상은 없어집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장이 이렇게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채소류가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항상 채소류가 좋고 식이섬유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화장실을 자주 가게 하는 상황은 우리가 식이섬유가 변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늘리다 보니까 장이 민감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자극에도 막 경련이 오는 거예요. 장이 빨리빨리 움직여. 그러면 식이섬유가 그런 현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식이섬유를 조금 줄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식이섬유가 적은 채식계통에 이런 부분 저는 이제 콩 같은 게 좋으리라고 봐요. 콩 같은 걸 특히 발효한 거. 그러면 콩 발효한 게 뭐예요? 된장 또 아니면은 청국장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먹기가 어렵다 할 때는 이때 이제 육류를 조금 하는 것도 이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되게 육류는 생선 종류를 좀 먹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생선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사이즈가 적은 생선들을 좀 같이 하면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첫째 기준이 뭐냐면요. 거친 음식을 많이 안 해야 된다. 거친 음식. 그 다음에 자극성 있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유방암 환자라면 어떤 음식을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예, 유방암 환자들한테 좋은 음식은 딱 국한해가지고 어떤 음식이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대부분의 이제 암에 좋은 음식들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암에 다 좋다고 봐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채식 이야기하고 미네랄이 많은 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육류 같은 것을 줄이고 뭐다 하지만 유방암만 이렇게 본다면은 유방암에는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유방암에는 특히 육식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하고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호르몬은 육식에는 호르몬들이 이제 채식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먹을 때 그게 유방암에 대한 원인도 바로 비만이잖아요. 그 육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유방암이 잘 걸리거든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유방암은 특히 기름기 있는 거라든지 지방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비만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때요? 칼로리가 많은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유방암에서 저는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알코올이라고 봐요. 알코올이 예전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부각이 많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술을 하면 되게 젊은 층 여성들이 많이 해요. 알코올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알코올이 어느 정도까지냐? 사실 일주일에 한 잔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 말은 아예 먹지 말라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력이 있다, 유방암. 뭐 어머니라든지 형제간들 중에서 누가 유방암이 있다. 이런 경우. 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사촌, 혈연하고 관계돼서 유방암이 있다. 또 아니면 꼭 유방암은 아니라도 가족 중에 암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알코올을 좀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우리가 종합검진 하잖아요. 종합검진을 하는데 본인이 치밀 유방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 알코올을 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력 중에서 있는데 가족들 중에서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양성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 알코올을 술을 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일단은 지방이 많은 부분들을 좀 줄이고 비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코올을 금해야 되고 담배도 약간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암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담배도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어려운 암 환자는 어떻게 식사를 하면 좋을까요? 암 환자분들이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고 위가 안 좋거나 이랬을 경우에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문제지만 장이 나빠져요. 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진 것 때문에 오히려 암이 악화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소화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됐을 때 장이 엉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장이 엉망이 되면 장 점막 손상을 받고 그리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의 암에 공격해야 면역세포들이 장으로 가서 장을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암에 대한 면역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이 성장하는데 오히려 도와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게 장 문제를 체크를 꼭 해요. 장이 어떤가?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 소화 문제가 있어요. 소화 문제는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암에 걸린 분들은 되게 유산이 떨어지거든요. 유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세균 같은 것을 잘 죽이지를 못하고 또 음식이
불완전하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이 작은 창자나 대장에 갔을 때 우리 몸 안에 아주 유해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고, 유해균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유해한 대사산물들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소화가 안 돼서 잘 못 먹으면 우리 영양에 관한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고 면역에 관한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하되, 우리가 단순히 요즘에 치료하는 것은 되게 보면 제산제를 많이 써요. 제산제는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산을 떨쳐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유산을 줄여서 유산이 이 상처에 자극을 주면 우리가 바깥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자면 결과적으로는 장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약에 제산제만 가지고 여기에 의존할 게 아니고 음식을 조절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부드러운 음식. 위에는 자극성 있는 음식이 훨씬 안 좋습니다. 짜고 맵고 뭐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거친 음식, 그 다음에 탄산 음료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음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위를 좋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 가지고 안 된다, 이리 했을 때는 최소한의 약을 가지고, 일단은 위를 도포해주는 우리가 알마겔이라든지 마그네슘이나 아니면 알루미늄 제재로 해서 위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는 약으로 먼저 써보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안티히스타민이라는 약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된다 했을 때는 PPI라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 해가지고 강력한 그런 약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쓴다든지, 또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약들을 조합을 해서 쓴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식사 방법들을 또 너무 과식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위가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쪼개서 먹는다, 여러 차례 나눠서 먹기도 할 수 있어요. 저녁에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루 중에서 유산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 됐을 때는 나와 있는 어쨌든 유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하고 희석을 시켜버리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우리가 꼭 약을 쓰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췌장에 혹이 2개 있고 신장에도 몇 개 있는데 적혈구 수치도 약간 낮고 백혈구 수치도 3,4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체중도 58kg을 몇십 년 유지했는데 7개월 동안 5kg 감소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은 지금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암 환자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췌장에 혹이 2개 있고 신장에도 몇 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선천적으로 혹이나 아니면은 낭종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암이 아니고 그냥 양성 종양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많은 게 우리가 갑상선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방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췌장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장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혹이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암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대부분 오히려 선천성으로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이런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더 커지는가, 사이즈가 커진다면 뭔가가 우리가 어떤 일반 혹은 사이즈가 잘 안 커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커진다는 것은 암의 특징을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밀 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하든가 하시는 게 답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금 백혈구 수치가 낮고, 그다음에 적혈구 수치도 약간 낮다고 돼 있는데, 백혈구 수치가 3,400이라고 하셨잖아요. 3,400 같으면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3,500부터 이제 이렇게 정상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이지만 이 약간이 낮은 분들이 있거든요. 낮아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분이 체중이 58kg였는데 한 5kg 정도 이게 빠졌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분이 뭐 이렇게 종합검진 같은 것을 다 받았겠죠.
그래서 다른 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이런 데 혹이 있다고 하신 분이니까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암이 있게 되면 체중이 빠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무조건 체중이 빠진다 해서 다 암 때문에 빠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kg 정도 빠졌다면 어떤 본인이 생활하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원인 모르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인이야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뚜렷하게 이게 원인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중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이런 종합검진을 하면서 경과를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견을 가지고 이게 체중이 혹이 있고 그 다음에 체중이 빠졌으니까 암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종합검진상에 발견된 거겠죠.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어서 발견된 건 아니고, 아니면 체중이 빠지니까 불안하니까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 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봐요. 모양이 뭔가가 좀 찝찝한 것 같다. 이거는 암을 의심할 만한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겠죠. 근데 그럴 만한 의심할 만한 그런 모양도 아니고 사이즈가 좀 적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은 대개 이제 한 6개월 간격으로 이게 경과를 봐요. 그래서 경과를 봐가지고 더 이상 안 커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선천적으로 생긴 물혹이나 아니면은 낭종이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뭔가가 사이즈가 좀씩 변해.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조직 검사를 장 안에 있는 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췌장이나 이런데 그냥 새침 바늘로 해가지고 하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또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의료진들이 이런 경우에는 경과를 조금씩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모양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의심이 된다 할 때는 조직 검사를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경과를 꾸준히, 이런 경과를 보라고 우리 의료진들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처음에는 경각심을 다 가졌지만 처음에 이야기 들을 때 모양도 좋고 이게 선천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긴장이 딱 풀리거든요. 6개월 지나도 안 해버려요. 이제 그런 거는 좋지 않죠. 혹시라도 나쁜 거 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따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빠지는 원인을 찾아봐야죠. 왜 빠졌는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게 보완이 됐을 때는 체중이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소 때 내가 뭐 어떤 과식을 하거나 해서 평소 때 내 체중이 비만이었다. 비만인 분들이 대개 보면 체중도 오르내리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방이 별로 없고 좀 마른 사람들은 체중 변화가 잘 안 와요. 근데 마른 사람이 5kg 정도의 체중이 빠졌다 그러면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약간의 체중이 내 정상 체중보다 오버되어 있다. 비만도가 좀 높다. 이런 분들은 5kg라는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물혹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원인을 좀 찾아가지고 그걸 개선해서 내 체중이 올라가는가 아니면 뭐 더 빠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물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하면서 추적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경우는 좀 더 정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이상하니 아무리 내가 먹는 거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도 없고 운동도 하는데 체중이 막 계속 빠져간다. 이런 경우는 암 쪽에 우리가 그런 원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조금이라도 찝찝한 안에 혹이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조직 검사도 필요합니다. 되게 우리 선천적으로 돼 있는 어떤 물혹이나 낭종 이런 부분들은 이 통계 자료의 데이터에 보면 거의 이렇게 암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100%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과를 보라는 거예요. 경과를 봐가지고 이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조직 검사를 해서 더 커지기 전에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천적인 경우는
그냥 선천적인 양성 종양으로 있다가 전혀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그냥 그런 부분들로 돼 있는 거죠. 인풀스테이지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가지고서 우리 강의를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강의만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가장 이게 살이 되고 영양가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기준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모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픈 것을 다 긁어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많이 좀 보내주시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되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성의 있는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